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임주혜입니다. 이 세상 이슈를 법률적인 시점에서 다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 이슈 토크 시작했습니다. 제 옆에는 전혜연 시사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지 저와 함께 미리 살펴보시죠. 미리 보는 법률 토크입니다. 반복되는 소위의 죽음, 영화 다음 소위, 광고와 언론, 그리고 저널리즘, 인류의 극복과제, 질병까지 오늘도 정말 다양한 분야의 내용들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잠시 후 전혜연 평론가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속 시원한 해설 들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빨리 시작해봐야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반복되는 소위의 죽음, 영화 다음 소위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양성 영화 가운데 오랜만에 10만 관객을 돌파해 주목을 받았던 영화 다음 소위가 프랑스 크레테유 국제여성영화제에서요. 관객 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굉장히 또 좋은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소위는 사실 보신 분들이 다 이 영화는 꼭 봐야 된다라고 추천을 하는 영화입니다. 그만큼 작품성과 대중성 양쪽 측면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영화인데요. 프랑스 크레테유 국제여성영화제에서 젊은 관객 부문 최우수 장편 영화상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또 프랑스의 영화제 랭스폴라 스릴런에서는 심사위원상, 피렌체 한국영화제, 이 영화제는 이제 한국 영화를 이탈리아에 소개하는 영화제인데 여기에서도 심사위원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주목할 만한 여성 영화 감독으로 정주리 감독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다음 소위가 도대체 어떤 영화이길래 이렇게 호평을 받을까 굉장히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화 다음 소위는요. 이제 6년 전 통신사 콜센터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특성화고 학생 고 홍수연 양의 안타까운 죽음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사망 소식 반복될 때마다 마음이 참 아프고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는데요. 어떤 영화인지 그 내용도 평론가님 자세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이 영화는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2017년 1월 23일 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특성화고에 재학 중이다가 현장 실습을 나간 학생들이 있죠. 이 현장 실습에 나갔던 한 여고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한 학생의 어떤 자살 이렇게 마감이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한 청소년 인권 활동가가 어느 학교에 다녀요? 어떻게 하다 보니 이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거고 이게 단순히 우리가 볼 사항이 아니다라는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났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지 7년 만에 다음 소위라는 영화가 이 영화를 통해서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 구조적 문제를 조명을 했는데요. 이 영화의 글쎄 주인공을 굳이 뽑자면 소희가 있을 거고 이 소희가 사망하게 된 사건을 추적하는 형사 유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희가 굉장히 꿈이 많은 학생이고 왜 이렇게 현장 실습을 나가서 어떤 일을 겪었고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지가 큰 내용이 하나 있고요. 거꾸로 이 죽음을 추적하는 형사 유진 얘기가 나오는데 이 전반적인 과정을 걷다 보면 슬프고 분노하고 이런 장면들이 많습니다. 이 소희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이 배경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다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어른들이 발뺌하는 모습이 나올 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이 형사 유진이 이건 그냥 단순 자살이 아니라 산재예요 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려고 할 때 굉장히 주변에서 비아냥거리고 뭐 너 왜 굳이 이런 거를 캐고 다녀? 그래서 굉장히 나오는 대사들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주치고 있는 현실이니까요. 어쨌든 이 영화가 개봉된 이후에 많은 관객들이 그래 우리가 이런 문제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 여론과 함께 지난 3월 30일 국가에서 이른바 다음 소위 방지법이
통과됐습니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인데요. 직업계교 학생들이 현장 실습을 나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신분이 학생일까요? 노동자일까요? 학생인 거고. 학생이자 노동자이면서 여기도서 보호를 못 받고 저기서도 아이고. 보호를 못 받는 이런 현실을 일부분이라도 개선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계고 현장 실습생에 대해서 강제 근로, 폭행 착취를 금지하는 내용, 또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이 이 법에 주요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실제 모티브가 된 고 홍수연 양의 죽음 당시에도 사실 많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평론가님, 이 안타까운 사건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짚어보죠. 예,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볼 때 유심히 봐야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특성화고 학생들이 현장 실습을 그러니까 이유로 어떤 현장에 많이 나가서 취업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이 다음 소위에 나오는 실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모티브의 사건의 홍수연 양은 당시 19살이었습니다. 특성화고에 다니면서 큰 기업의 어떤 콜센터의 현장 실습생으로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나가면서 어떤 부서에서 일을 했냐면요. 해지 방어. 해지라는 거는 고객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이제 안 하고 싶어요라고 전화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이 뭔가 서비스에 불만이 있거나 회사에 대해서 그렇죠. 불만이 있으니까 그만두는데 이 해지 방어 부서라는 건 뭐냐면 전화를 받아서 고객님 이 서비스 계속 이용해 주세요라고 설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굉장히 고된 일이겠죠. 감정 그렇죠. 노동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회사에서 이 실적에 따라서 차등을 했는데 성과급을 뭐 따로 지급을 한다라고 해요. 근데 그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문제가 있으면 실적이 좋은 동료의 녹취를 들으면서 우리가 깜지라고 아시죠? 네. 빽빽하게 연필이나 펜으로 까맣게 종이에 똑같은 내용을 쓰거나 다 그거를 필사하게 하는 그런 걸 또 회사가 시켰다. 이런 게 논란이 됐었고요. 네.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은 아빠나 가족들에게서 문자를 받더니 나 오늘 한 끼도 못 먹었어. 나 오늘 실종 못 채웠어. 너무 힘들어.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 홍소희 양의 극단적 선택과 사망에 이르는 과정이 과연 그냥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견디지 못했던 한 학생의 일로 봐야 되느냐? 그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홍소희 양이 사망한 이후에 5개월 만에 이 협력업체에서 사과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진상규명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그래서 진상규명위원회가 사측과 교섭을 해서 이런 재발방지책이나 이런 걸 마련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 홍소희 양만의 사망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요. 2014년 10월에도 이 LB 휴넷이라고 하는 이 해지 방어에서 근무하던 노동자 역시 목숨을 끊은 바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다음 소위 이 말은 뭐냐면 소위와 같은 이런 일들이 다음에는 일어나면 안 돼. 제2의 소위, 제3의 소위가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런 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영화고 저는 보다 보니까 화가 났다. 비열한 어른들, 다 침묵하는 어른들 틈에서 그냥 꿈많은 사회의 첫 생활을 받이던 고등학생들이 왜 이런 현실에 몰리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과연 한 사람만의 문제인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게 하는 영화였습니다. 평론가님, 제가 정말 안타까웠던 부분은 이 홍소희 양이 담당한 업무를 생각해보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뭔가 불만족하니까 어떤 서비스를 해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홍소희 양이 담당한 업무가 이 해지를 방어, 그러니까 해지하지 마세요 고객님, 유지하세요, 이렇게 권하고 권유하고 이걸 또 실적으로 이걸 해지를 막아내면은 성과급이 지급되고 이런 구조였다는 게 얼마나 많은 또 이제 고객들로부터 항의와 비난을 받았겠어요. 그리고 심지어 뭐 제가 이 영화의 내용을 자세하게 언급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콜센터에 이제 여성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대화의 수준이 서비스에 대한 불만의 수준을 넘어서는 그렇죠. 성희롱과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제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최근 들어서 이제 뭐 녹음을 하거나 이런 걸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현실도 그대로 드러나 있고요. 이런 현실을 다 알지만 옆에서 동료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안타까운 부분들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많은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고 홍수연 양이 사망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이번 영화가 이제 개봉을 했다는 건 아직 또 크게 개선된 부분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평론가님? 예, 사실 홍소희 양 사망 이후에 공동대책이 끌어져서 그 사건이 발생한 회사와 교섭을 하거나 일부분 재발방지 역속이라든가 개선책을 이끌어냈습니다만 과연 이 한 군데만의 문제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런 부분 강조를 했다라고 해요. 사실은 이 정치권이 이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가 개선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이 취업 특성화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현장 실습이라는 것이 업체 입장에서는 값싼 노동력을 그냥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고, 그럼 학교는 도대체 뭐 했냐? 학교들 이런 학교들 홍보할 때 보면 취업률 몇 프로라고 이제 실적을 내세워야 되니까 아이들의 입장에서 얘기를 듣고 그 회사에 가서 아니 우리 학교 학생 보내달라서 보냈더니 왜 이래요 하는 것이 아니라 참어 회사가 그런 곳이야 라던가, 심지어 일부 학교에서는 업체에서 아이 왜 이런 애를 보냈어요 라고 해서 학교에 돌아오면은 그 학교에게 뭐 다른 세계 명찰을 부착시켜가지고 처벌성으로 네. 그렇게 한다, 이런 또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나쁜 어른들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어른 한 명 처벌한다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그리고 현장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학생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정치권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촉구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지난 3월에 일부분의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 것은 다행이지만 앞으로도 가야 될 길이 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정치권과 어른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평론가님, 현장 실습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필요한 제도이긴 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바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실무에 투입되기에 앞서서 실습을 하면서 뭔가 현장 감각을 익혀라, 이런 취지였겠지만 학생 신분으로 참여했는데 그 기업에서 근로자와 정말 유사한 업무, 아니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을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고 이 안전도 제대로 담보되지 못하는 상황, 어떻게 보세요, 평론가님? 예, 이 다음 소위와 이제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한 프로그램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한 전문가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악순환이다. 예, 말 그대로 악순환인 거예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특히 영세한 입장에서는 현장 실습생들이 오면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습생이니까. 네. 우린 너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잖아 라는 명목으로 최저임금을 제대로 안 줍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 말고 그리고 올 애들 많아, 이런 이제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고, 또 하나 학교는 거대한 불법 파견 업체와 같다라고 지적을 하는 목소리가 나온 거죠. 아이들을 보호할 이 필요성이 학교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학교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적 채우려고 아이들이 돌아와서 선생님 이런 거 힘들어요. 그만 영화 이런 장면에서 나도 힘들어. 이런 취지로 선생님이 말하는 게 나와요. 물론 그 선생님 개인이 뭐 나쁘다 좋다를 그렇죠. 떠나서 사회생활 힘들어도 좀 버텨라는 걸 수도 있는 건데, 왜 어른들이 나서서 버텨라고 말하기 전에 뭐가 힘든데 뭘 고쳐줘야 돼 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도를 보니까요, 2016년에서 2021년까지 현장 실습 도중에 다치거나 숨진 학생이 58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과연 막을 수 없는 사고나 피해였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고요.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데 생생법률쇼에서 이제 사회자님하고 저하고 막 공분해가지고 이거 정치권이 바꿔야 된다, 법이 바꿔야 된다, 어른들이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누군가가 사망하거나, 예를 들면 이제 어린이 안전관련법도 그렇고요, 미성년자와 관련된 이런 사건이 들어갈 때마다 어른들이 반성해야 된다라고 시끄럽습니다. 근데 몇 년 후에 똑같은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분을 분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계기로 정말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생생법률쇼를 통해서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정말 안타까웠어요, 이런 현실. 제가 요새 엘리베이터 이렇게 동네에서 타다 보면요, 중고등학생이랑 같이 탈 때가 있어요. 그럼 교복을 입고, 사실 얼마나 힘든 나이예요. 그리고 왜 우리가 중2병이라고 하잖아요. 네. 청소년기가 뭐 제일 무섭다,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가끔 이제 학생들이 그렇게 모자 푹 눌러 쓰고 피곤해 보이는데도 어른이라고 같이 탔다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할 때 있거든요. 그럼 또 그렇게 흐뭇하고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앳되고 아직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노동시장에 나왔는데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 이렇게 정신적인 학대를 당하다가 목숨을 잃는 사고, 이걸 왜 어른들이 도대체 막아주지 못했나, 어른들이 나도 힘들다라고 말하는 게 정말 정답인 것인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동안 논란이 됐던 것이 초등학생들에게 업체 전단지를 돌리게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됐습니다. 이게 네. 왜 그러냐면, 전단지 올리는 것 때문에 뭐 어디에 공고 내거나 아르바이트생 구하는 포털업체에 뭐 내기가 업주들 입장에서는 좀 애매하죠. 그런데 인근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보니까
값싼 인력에 손쉽게 좀 부려먹을 수 있다라는 이게 유행처럼 한동안 확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들 입장에서는 게임 머니 사거나 엄마 아빠가 잘 안 해주는 거 10,000원, 20,000원이 큰 돈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진 않죠. 그러다 보니 초등학생들에게 전단지 아르바이트생을 시키고 문제는 뭐냐면 초등학생들이 교통사고에 대한 이 부분 체구가 작아서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고 와 빨리 이거 돌리고 돈 받아가지고 그렇죠. 게임하러 가야지 그렇죠. 이런 생각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계약서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맞아요. 이런 경우가 이제 사회적 문제로 된 경우도 있고 우리가 왜 빨리빨리 문화에서 오토바이 배달 서비스 알고 보니까 고등학생들이었는데 보험 처리 안 되는 경우 그래서 학생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되는데 결국은 소송으로 계속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다음 소위도 문제겠지만 우리가 이 미성년자의 노동력을 값싼 노동력으로 인식해서 악용하고 또 법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악용하는 것도 사실은 큰 맥락 속에선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다음 소위로 직업계고 현장 실습생들의 저임금, 단순 노동에 내몰리는 현상이 좀 재조명되고 있는 와중에요. 충남교육청이 직업계고 학생들이 현장 실습 도중 받은 부당대우 사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현장 실습 부당대우 신고센터 확대 개편한다고 하는데 평론가님 어떤 점이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신고센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조치를 한다라고 합니다. 학생이 글을 올려요. 이런 어려움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현장 실습 담당 장학사에게 이것이 바로 전송이 된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 24시간 사안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데요. 전 이거 좀 꼭 잘 됐으면 하고 언론에서도 잘 되는지 좀 감시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 이제 이 글을 읽었을 때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다. 그러면 이 학생이 나중에 취업을 할 때 쟤 저런 글 올리는 애야 해서 업체에서 약간 일종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글을 읽을 수 있는 권한을 좀 제한을 해서 익명성을 보장해주고 이 학생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한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 다음 소위가 주목을 받게 되면서요. 직업교육 훈련 관련 개정안도 국회 통과했습니다. 평론가님 이건 또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현장 실습을 나간 고등학생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 부분을 일부분 보완한 건데요. 현장 실습생이 권익 침해를 당하지 않게 예방하도록 누구의 책무? 산업체의 책무를 강화한 겁니다. 왜냐? 본인 회사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음 소위도 보면 교육 관계자들, 그 원청업체 관계자들, 하청업체 관계자들 다 서로 책임 회피하는데 산업체 책무를 강화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또 산업체뿐만 아니라 학교장에게도 신고할 수 있게 했는데 학교장이 신고를 받으면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학교장과 산업체 모두에게 책임을 강화한 내용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또 정부가 이제 해상 직원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선언법령 체계를 개편해서 선언근로기준법 제정 추진한다고 하는데 평론가님 그동안 좀 열악한 해상 근로 조건이나 특히 실습 선원들에 대한 처우 지적도 많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생생 법률쇼에 출연하면서 더더욱 느끼게 되는 건데요. 국회가 정말 일을 열심히 해야 네, 됩니다. 할 일이 너무 많죠. 우리나라 곳곳에 시대와 맞지 않게 있는 법 때문에 피해받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선언근로기준법 제정을 정부에서 추진하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언이 근로기준법보다는 선언법을 우선 받도록 예전에 만들어졌습니다. 문제는 이게 1962년 만들어졌어요. 그렇다 보니 현실적으로 오히려 이분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이 너무 그렇죠.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문제는 뭐냐면 이제 선언이 아닌 이게 육상에 있는 경우에는 모이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단체로 모여가지고 우리의 권리에 피해가 있다. 이렇게 해서 내는 경우가 많은데 선언들은 해상에 있다 보니까 단체로 모여서 우리의 권리를 뭐 국회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 이 선언 법령의 체계를 바꾸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게 해수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상임위원회가 국회 해양수산위원회예요. 본래 이제 노동법 관련되는 국회 환영노동위원회가 있죠. 그래서 해수부가 또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두고 봐야겠는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국회의원들의 이제 월급을 깎자 이런 얘기 이제 번외로 제가 나오죠. 저는 뭐 지금 정도 월급을 주는 대신 일을 못하면 퇴출시켜야 한다. 이거 제가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제 어린이 안전법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현장 실습 뭐 고등학생들 선원들 잘 보시면 다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에요. 단체로 모여서 우리의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목소리를 못
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국회가 오히려 더 구석구석 이런 숨어있는 민생 문제를 보고 이것을 법안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정치평론을 하다 보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법이라는 것이 우리 실생활과 너무 중요한데 특히 이제 생생법률조를 통해서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이렇게 조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시청자분들이 저거 내 얘기 아닌데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일이다. 그리고 내 아이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노동자들의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 당연히 점점 더 좋아지게 개선돼야겠지요. 무엇보다 영화 다음 소위가 쏘아올린 이 특성화고 실업계고 고등학생들의 현장 실습에 대한 개선책 좀 빠르게 마련이 됐으면 좋겠어요, 평론가님. 예, 국가인권위가 지난해 12월 펴낸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 인권 개선 방안 마련 실태조사 보고서를 봤더니 우리가 보통 현장 실습하면 현장 가서 일 배우니 좋겠다라고 하는데 학생들의 진로 경험의 질을 높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좋은 말로 현장 실습이지 나쁘게 말하면 노동을 값싸게 이용하는 것으로 오히려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국가인권위에서 지적한 것이니까요. 이 부분 좀 봐야겠고 최근에 4년 동안 반도체 공장에서 현장 실습생이 4배 넘게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반도체 공장에서 일할 때 뭐 퇴사이라든가 안전 이런 문제 같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 개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로와 저임금은요, 현장 실습 학생들에게 좀 만연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2017년 고 홍수연 양의 극단적인 선택 이후 정부는 직업계고 현장 실습제도 개선 방안, 현장 실습 정착 방안 등의 대책 등이 연이어 내놓긴 했지만 달라진 점이 없어 보입니다. 현장 실습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도의 고민과 노력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예,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이제 교육청, 산업계 다 책임을 지우거나 이렇게 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으면 잘 나서지 않는 일부분 현상이 우리나라에 있죠. 그래서 법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 하나 법이 있다고 해도 이 법의 사박지대는 늘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부라든가 교육계가 항상 현장에 가서 어떤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학생들의 입장에서 어떤 점이 어려운지 자꾸 목소리를 들어야 현장에 맞는 개선책이 나오고 있거든요. 탁상 공론신 대책이 아니라 정말 이 어린 나이에 열심히 일해보겠다고 사회에 나가고 있는 이 현장 실습 고등학생들에 대한 인권이라던가 또 어떤 현장에서의 보호책 이런 것이 좀 많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첫 번째 법률이슈 토크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두 번째 법률 이슈 토크 이번 주제는 광고와 언론 그리고 저널리즘입니다. 올해 초 방영된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대행사 많이들 기억하실 것 같은데 광고 대행사를 배경으로 기업 최초의 여성 임원이 된 주인공이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가는 과정을 그려 큰 인기를 모았는데요. 평론가님 혹시 대행사 보셨어요? 네, 봤고요. 제 주변에 대행사에서 일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또 뭔가 좀 더 몰입해서 보실 수 있었겠군요. 몰입해서 봤고 또 기자 시절에 대행사에서 일하는 분들을 많이 만났던 그렇죠. 경우도 특히 있기 또 때문에 그러셨겠네요. 네, 이거 굉장히 취재를 작가분이 많이 하셨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이 대행사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평을 했더라고요. 미생의 또 다른 버전. 임원들의 미생 버전이다. 미생은 말하자면 사회 초년생이 입장에서 쓴 거고 이 대행사는 임원이 된 여성 입장에서 느끼는 미생의 처지라고 할까요? 그런 점을 통해서 굉장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거 진짜 재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시청률이 15%를 넘기는 등 굉장히 인기를 끌었거든요. 평론가님 또 안 보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간단하게 내용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이 대행사는 JTBC에서 나왔던 드라마이고요. 주인공의 이름은 고아인입니다. 네. 이보영 배우님이 이제 고아인 역을 맡았는데 이 고아인은 VC그룹 최초로 여성 임원이 되면서 주목을 받게 됩니다. 함정이 있습니다. 네. VC그룹에서 고아인을 여성 임원으로 발탁을 한 것은 능력이 뛰어나기도 하고 어떤 우리가 임원 후보군이 될 수 있는 자리에 올라 있는 사람들에서 선발이 돼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기업의 오너 집단의 딸을 영입하는 데 있어서 여성이면 발탁했다라고 한번 시선을 돌리고 지금 딸을 넣으려는 이런 이제 약간 의도도 있었던 것이고요. 또 이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왜 아니면 이 고아인이라는 인물이 사내 정치에 그렇게 능숙한 인물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 고아인과 대치되는 인물은
누구냐? 이 배우 조성아 씨가 맡는 최창수 역의 인물인데 사내 정치를 글쎄 잘한다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잘한다고 표현해야 되는 건 맞겠죠. 일단 이제 본인이 명문대 출신이기 때문에 회사 내 선배님, 후배님들 쫙 무슨 대학 그룹을 알게 모르게 만들어서 밀어주고 끌어주고 또 본사의 어떤 왕 회장님 부근에 있는 사람들도 본인의 대학 동기니까 또 대학 동기가 대표되면 좋잖아 이러면서 또 알게 모르게 정보 교환하고 반면 이 고아이 씨는 실력으로 살아남으려고 바둥바둥하면서 이 과정에서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쓰라린 경험을 맛보기도 하고 배신당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나옵니다. 그러나 뭐 아픈 과정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 고아인이라는 인물과 함께 일하는 캐릭터들이 굉장히 재밌는 캐릭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조은정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네. 카피라이터인데 네. 전혜진 씨가 열연을 했는데 조은정이라는 인물은 먹을 걸 먹으면 행복해지는 너무나 낙천적인 인물로 나옵니다. 네. 너무나 낙천적이고 뭐라 그럴까요? 생기발랄한 직장인의 대명사인데 이 카피라이터로서 굉장히 재치발랄한 또 이 카피를 써서 주목을 받기도 하고 이런 인물로 나오는데요. 이 드라마를 보다 보면 고아인이 응원하게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 고아인 왜 저래? 왜 저렇게까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도 사회생활 해본 사람의 입장에서 씁쓸하게 공감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포인트도 있는 드라마입니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평론가님, 같은 인상 깊은 에피소드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 광고주가 기업 회장의 보석 허가를 원하는 가운데 이러한 메시지를 담은 카피를 만들고 여론을 만들어서 부장 판사가 구속을 피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엄청난 에피소드인데 저도 굉장히 인상 깊게 봤어요. 이제 대행사 입장에서는 PT,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어떤 대형 광고주의 광고를 우리가 수지에 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실적인데 이 드라마에서 우원그룹이라는 데서 무려 300억 원을 투입하겠다. 이 300억 원의 물량을 가져갈 회사에 PT를 벌이는 경쟁이 나옵니다. 여기서 고아인을 중심으로 한 팀이 나가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뭐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일 광고, 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하는 광고인데 고아인은 다른 발상을 하게 되죠. 왜 우원그룹은 회장님에 대한 여론이 이렇게 안 좋을 때 굳이 이렇게 돈을 써서 PR을 하려고 할까? 알고 보니까 회장님이 원하는 것은 보석 허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아인 씨가 딱 보니까 보석 허가는 누가 해주냐? 재판장, 판사님이 해주시는데 이 판사님이 여의도에 관심이 많다. 즉 정치에 관심이 많으니까 여론을 잘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광고를 내게 되죠. 법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피라이트 문구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법은 완벽하지 않습니다는 건 뭐냐면 저 회장이 지금 보석을 받을지 안 받을지 이런 내용을 전혀 담지 있는 게 아니라 뭐 계속 가둬놔야만 돼요? 라는 여론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보면 억울하게 이른바 옥살이 했던 사람의 인터뷰를 따온다던가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결국은 보석 허가의 핵심 열쇠를 잡고 있는 재판장의 마음이 움직이는 이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대행사라고 하면 광고 대행사라는 말을 쓰지만 사실은 이제 기획까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한 이면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회장님을 출소시킨 이보영의 전설의 PT가 이슈가 되기도 했고 이후 엄청난 물량의 광고를 쏟아부으며 방송국의 시사 프로그램에서까지 이제 법의 불완전성, 결국 그 카피라이트 문구가 이 법의 불완전성을 자극하는 그런 부분이었던 거잖아요. 이걸 강조하는 이슈를 이제 여론몰이를 하는 그런 모습이 진행이 됐는데 이 장면 보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진짜 속고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생각하신 분들 많다고 해요, 평론가님. 그러니까 이제 한편에서는 와 고아인 똑똑하다 잘한다 경쟁 PT 드디어 따냈다라고 네. 하지만 제가 왜 저래? 라는 마음이 드는 것은 결국 이 회장님은 300억 원이라는 광고 대행사 물량을 밀어줌으로써 보석이 되는 됐죠. 거잖아요. 풀어나신 거죠. 그러니까 이 광고 대행사에 있는 아주 머리 좋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그 역량을 어디다 쓰느냐. 회장님의 보석을 허가해주는 과정에 쓰게 되는 거다. 그렇죠. 즉 어떤 면으로 생각하면 정말 이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또 다른 버전이다라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맞습니다. 이 방송 관계자와의 이 광고 물량 이야기 사실 좀 해묵은 논쟁이긴 하죠. 이제 평론가님 특히 또 기자 생활 하셨으니까 좀 민감한 이슈긴 하지만 어쨌든 뭐 누군가 광고를 뭐 어떤 언론사에 많이 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걸 기초로 해서 그걸 뭐 뇌물과 같이 사용해서 한다면 당연히 법적인 책임 뒤따를 수 있고 언론중재위원회도 또 그런 거 제재하기 위해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참 생각을 해볼 문제인 것 같고요. 대행사의 인기로 광고라는 분야 자체에 대한 인기도 높아진 것 같아요. 또 광고인, 이제 광고 회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것 같은데 광고 제작 시장에서 여지껏 이제 표준 계약서 쓰는 일이 완전히 자리 잡지
못했다 이런 또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예, 이 대행사라는 드라마를 보면 일단 광고주님을 저기 하늘 아래 창조주에 뭐 이렇게 비유하는 듯한 말이 너무 나옵니다. 재밌죠. 광고주라고 하면서 광고주님이라고 합니다. 광고주님. 주님. 그러니까 광고를 주는 사람이 이제 갑. 그 다음으로 이제 이 광고의 어떤 전체 물량을 수주해오는 대행사가 있고요. 다시 이 대행사가 이것을 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행사 내부 안에 뭐 카메라 촬영팀 뭐 다 있는 것이 아니니까 또 어떤 업체하고 계약을 하겠죠. 그죠. 이런 갑의 관계가 얽혀있는 시장 구조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업체 내에서 실태 조사를 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광고학회에서 발표된 연세대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조아라 전문 연구원이 광고 제작 시장의 거래 및 노동환경 실태를 발표했는데 광고 대행사의 22.2%, 광고 제작사의 9.8%가 표준계약서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표준계약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른바 단가 깎기 그런 이런 문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구두로 계약을 해놨다가 소위 이제 영화나 광고시장에서 엎어진다 그러거든요. 잘 안 돼. 이 광고 내보내지 마요라고 했을 때 그럼 이제까지 제작한 비용 어떻게 해요라고 했을 때도 분쟁의 소지가 많은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갑의 관계니까 이번에 그냥 넘어가요. 다음에 우리가 물량 줄 테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또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대행사와 제작사에 느끼는 좀 체감 온도도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행사와 제작사만 놓고 보면 대행사가 갑, 네. 일감 주는 곳, 제작사가 을이거든요. 그래서 대금의 부당한 증액이나 감액 요구가 있었냐라고 물었더니 대행사 측에서는 무려 85.3%가 전혀 없다라고 했지만 제작사에서는 58.5%라니까 42% 정도 제작사는 부당한 증액이나 감액 요구가 있었다는 걸 느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부에서도 어떤 빈익빈 부익부 갑을 간의 관계가 드러났다라는 거고 대행사는 광고 분야 분쟁 조정, 정책 전달 전문기구 운영이 굉장히 시급하다라고 봤고 제작사에서는 표준계약서 개정이 중요하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서도 온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은 많은 분들이요 물건 구입하기 전에 당연히 또 이제 검색해 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뭐 강남역 맛집, 뭐 부산 맛집 이렇게 검색들을 많이 해보시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 이 검색 광고 안 하고는 또 소상공인 분들이 살아남기가 어려운 그런 현실이라고 해요. 이 시장 규모도 굉장히 크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검색 광고도 이 대행사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요,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식당 업체한테 전화가 온다라고 해요. 네이버 검색 광고 요즘 유행하는데 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그럼 우리가 돈 받고 이거 해줄게요. 하나는 우리가 블로그 쭉 밑에 뜨죠. 블로그 리뷰 우리가 작성해 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수증이 있어야만 하는 리뷰가 있어요. 영수증 리뷰 우리가 해줄게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행사에서 뭐 예를 들면 뭐 한 달에 얼마, 1년에 얼마 받아가는 건데 소상공인 입장에서 참 난감한 게 안 하자니 손님들이 안 올 것 같고 하자니 매출 대비 비용이 좀 부담이 된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연매출 뭐 조 단위의 회사에서 180만 원 지급하는 게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뭐 매출이 이제 몇백만 원이고 말 그대로 가족 인건비로 이걸 떼우고 있는 분들한테 한 달에 몇십만 원씩 광고해라.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울며 겨자 먹기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네이버에서는 이 소상공인 광고가 너무 과열될 것을 우려해서 이 하루 최대 2만 원으로 플레이스 광고 이 용의 금액을 제한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 2만 원이 상한인데 자영업자에서 하루 2만 원이면 한 달 일단 30 곱하기 30을 하면 6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마무시하게 매출이 큰 업체에서는 이게 작은 금액일 수 있는데 정말 뭐 식당,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대행사를 끼면 또 대행사한테 돈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중 부담이 있다라는 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이런 식의 광고도 있었네요. 얼마 전 경찰이 한 케이블 방송 매체를 압수수색했는데요. 외국의 재벌 2세로 알려진 사람에 대한 기사를 올린 뒤에 그걸 삭제하는 대가로 큰 돈을 받은 의혹이 있었다면서요? 이 경찰이 모 케이블 업체 본사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대표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했는데 왜 압수수색까지 나갔냐? 이게 홍콩 재벌 2세로 알려진 A씨에 대한 관련한 기사를 이제 올린 겁니다. 뭐라고 했냐?
이분이 거액의 돈을 빌린 뒤 해외로 도주했다라는 기획 기사를 썼는데 무려 6건이나 게재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좀 더 찾아보니까 이런 기사를 쓸 때는 사실 확인을 굉장히 많이 해야겠죠. 왜냐면은 이 대상에게는 엄청나게 큰 타격이 될 수 있는데 사실 확인도 제대로 안 닿고 아마 반론을 받는 과정도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문제는 뭐냐면 이 A씨가 그거 내용 사실이 아니에요. 삭제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이 매체의 대표가 거액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거액을요. 기사를 반려하는 대신 1년간 2억 원의 광고비를 지급한다 이런 구체적인 조건까지 게시를 하면서 경찰이 이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게 됐습니다. 결국 이 케이블 방송사 직원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가 되었죠. 그렇습니다. 경찰에서 이 케이블 방송사 직원 이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씨가 이 주로 이 1억 원이 돈을 넘는 돈을 혐의가 적용이 됐고요. 또 이 기사를 쓴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이 씨 측에서는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취재를 거쳐서 사실을 토대로 쓴 기사다. 광고비를 제한한 건 인정하지만 네. 그 유명인 A씨 측에서 먼저 제안을 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뭐 녹취록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뭐 재판부에서 앞으로 판단을 하겠지만 어쨌든 압수수색까지 나서게 된 것 보면은 네. 뭔가 좀 의혹이 있지 않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업자로부터 홍보성 기사를 써달라는 청탁을 받고 대가를 받은 기자들이 벌금형 받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인데요. 이제 A 기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은 모 홍보회사, 주식회사의 운영자에게 부탁을 받은 거예요. 기자를 좀 소개시켜 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여러 명의 한 2명 정도 기사를 소개시켜 줬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선의로 한 게 아니라 이제 27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받았다. 근데 이건 돈 받고 한 거라고 네. 볼 수 없잖아요. 이것이 문제이고 또 다른 기자 B, C는 어떻게 됐냐면은 예를 들면 유흥주점에서 술자리 갖고 이런 식으로 이익을 제공받고 기사를 썼다라는 겁니다. 재판부에서 이 A 기자 등에게 어떤 부분을 지적을 했냐면은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내용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 기자에게 어떤 이제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은 기자에게 벌금 600만 원 추징금 이런 식으로 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기사 쓴 사람들 있죠. B 씨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의 공정성, 객관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요. 이 후보 애정자의 홍보성 인터뷰 기사를 게재한 뒤 금품을 수수한 잡지사 대표도 고발에 당했다는 소식 전해지더라고요. 이게 제가 조합장 관련된 기사라든가 현장 취재를 하다 보면은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치열합니다. 엄청 치열하다고 저도 들었어요. 매우 매우 치열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떤 기사가 나왔을 때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전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한 문제를 적발을 했는데 모 조합장 후보에 대한 홍보 기사를 싣고 돈을 받은 혐의입니다. 이게 사전선거운동 혐의라고 하는데요. 표지 모델과 인터뷰 기사로 이 조합장 선거 입후보자 예정인 사람들에게 이제 돈을 받은 거죠. 기사 서러지고 2명으로부터 각각 300만 원과 50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선관위에서 나섰잖아요. 이 어떤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선관위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조합장 경쟁이 뭐 치열한 것까지 우리가 탓할 수는 없지만 그 과정에서 언론이 끼어들어서 돈 받고 기사 싣고 이런 행위는 근절돼야 되는 것은 분명 맞습니다. 이런 소식을 접하니까요. 언론의 책임과 기사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 다시 한번 실감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선거 시기가 다가오면 언론의 공정성과 기자의 취재 윤리 그리고 그 저널리즘의 기본을 둘러싼 논란이 잇따르잖아요. 변호관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언론재단에서 이런 교육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한국기자협회에서도 윤리 강령 같은 거 많이 있고 취재보도 준칙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역별로 한국언론재단에 요청해서 이런 특강을 받거나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군사독재 시절에는 총칼이 무서웠지만 요즘에는 사탕이 무섭다. 사탕. 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 기자들이 광고비 주세요. 그러면 기사 내려줄게요. 2억 원 약속해 주시죠.
이런 부분이라던가 아니면은 술자리에서 유흥이라던가 고가의 선물을 받고 기사를 써준다던가 제가 사탁이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이제 금권에 관련된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경계심을 가져야겠고 기업에서 홍보 이제 보도 자료가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신문과 방송에 실리면 이걸 보는 분들은 이게 광고 홍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좀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언론이 이거를 검증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도해주면 이걸 언론이라고 할 수 있냐는 비판 여론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사를 쓸 때 알게 모르게 혐오의 기사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장애인이라든가 여성에 대한 혐오 기사가 많다라는 지적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무슨 이런 표현 좀 우리가 조심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가 굉장히 만연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용어를 좀 근절해야 되고 또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이런 용어 이렇게 순화한다라는 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예전에 벙어리 장갑 이런 표현 썼었죠. 네. 이거 이제 손모아 장갑이라고 바꾸고 있거든요. 그렇게 써야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인들도 과거에 상대방 비난할 때 뭐 장애인을 빗대어서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상대방을 좋게 칭찬할 때 쓰는 게 아니라 비하할 때 왜 장애를 가지고 쓰냐는 지적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조심해야 된다. 왜냐? 언론의 사회적 영향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언론 내부의 자정 노력도 굉장히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 언론을 감시하는 시민들의 역할도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드라마 대행사로 시작해 저널리즘의 역할에 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요. 특히 평론가님께서는 이제 기자 출신이시다 보시고 또 현재도 방송을 계속 하고 계시다 보니까 공정 보도 언론의 역할에 대한 이제 평론가님의 견해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거 이제까지 받은 질문 중에 가장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뭐 평론가로 활동을 하고 또 이제 생생몰미쇼까지 좋은 프로그램에 나오면서 늘 고민을 하는 것이 나에게 이렇게 마이크 앞에 설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굉장한 혜택이고 따라서 뭔가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송을 해야 된다라는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방송이나 신문을 하는 사람들의 고민이 있는데요. 대중의 인기에 따라서 이 저널리즘의 원칙이 흔들릴 때입니다. 예를 들면은 요즘 유튜브 방송 보면 너무 자극적인 어그로라고 하죠. 조회수 올리려고 무리한 방송을 하거나 사실 보도되지 않거나 거의 뭐 인권 침해가 아니라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제 형사처벌 받을 수준의 가짜뉴스가 유포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자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두 번째 주제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함께 보시죠. 인류의 극복 과제 질병입니다. 한동안 전 세계를 강타했던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서 한숨 좀 돌리나 했더니 질병의 유행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인류와 질병,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가 싶기도 하지만 오늘은 특히 질병과 관련된 사건, 사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호텔과 클럽 등에서요 필로폰을 집단 투약하고 환각 파티를 벌인 남성 60여 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가 됐는데 검거 당시 이들이 모두 에이즈 감염 상태였다는 또 충격적인 또 사실이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정확하게 감염 경로가 어디인지까지는 그렇죠. 자세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61명이 검거됐는데 그중에 60명이 에이즈에 감염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국내에 사용되지 않는 외국 앱을 통해서 만났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게 마약도 심각한 문제이고 또 마약을 투약하는 과정이나 모이는 과정에서 만약 에이즈가 확산됐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방역 이 어떤 질병관리본부라든가 이런 데서 좀 추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도 장기화되고 있으면서 전쟁에 투입할 병력이 부족해진 러시아가 이제 HIV 감염자 죄수까지 투입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이것도 또 어떤 내용인가요? 최근 뉴욕타임스 보도에 이런 보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죄수 부대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말하자면 이제 죄수들 중에서 쭉 검사를 해봐서 두 종류를 선발한다고 합니다. 이게 선발이라기보다 이제 분류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냐면은 HIV 감염자, C형 간염에 감염된 사람 두 사람을 딱 불러다가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그냥 죽을래? 아니면 전투장에 나가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하겠죠. 명예롭게 죽을래? 어차피 죽는다.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을 굉장히 전투가 치열한 격전지로 보낸다. 이런 보도가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사람을 병기로 생각을 하는 거죠. 무기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소한의 인권마저 유린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고요. 이 전쟁 과정에서 벌어지는 반인권적인 행태 때문에 참 씁쓸하고 안타까운 뉴스를 많이 접하는 것 같습니다. 이 엠폭스 관련 기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확진자 대다수가 익명의 사람과 외적 접촉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면서요, 변호사님. 예,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최근에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확진자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나온 것이냐 역학조사를 벌였다고 하는데요. 일단 29명의 확진자, 최근 보도에 따르니까 이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29명의 확진자를 추적해 봤더니 국내 감염으로 추정이 된다는 겁니다. 여행 경력이 큰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방역을 하는 데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여러 지역사회 곳곳에서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 전파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의심 증상이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검사 받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질병청이 이제 포위 접종 검토하겠다고 밝혔죠. 그렇습니다. 지영민 질병관리청장이 최근 국회에 출석해서 보건복지위원회 질의 이같이 답변했다고 하는데요. 포위 접종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실 거의 전 국민 백신 접종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엠폭스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 일단 확산을 막기 위해서 발병자가 나온 지역이라던가 감염자의 주변을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접종을 하겠다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엠폭스 누적 확진자가 지금 계속 증가하게 되면서 또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 국내 기업이 개발을 해서 허가받은 엠폭스 백신이나 치료제는 없는 건가요? 일단은 이게 조금 용어가 헷갈릴까 봐 제가 설명을 드리면 보도에 따르면 질병청에서 진네오스를 도입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진네오스는요, 미국 등에서 허가받은 백신인데 덴마크 제약사에서 만든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네. 우리 예전에 왜 백신 막 그 순서 기다리느라고 난리 났던 거 기억나시죠? 그게 뭐냐면은 백신을 해외에서 도입했을 경우에 시간도 걸리고 수급 문제, 그렇죠. 수급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국내 기업이 개발해 허가받은 엠폭스 백신이나 치료제가 아직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만약에 이런 어떤 부분이 창궐했을 때 대유행이 올 때에 대비해서 좀 대비책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앞서 우리가 광고 이제 대행사 얘기하면서 언론 보도의 무게와 책임에 대한 얘기까지 나눠봤잖아요. 이 엠폭스 관련 소식들도 이제 계속 나오게 되면서 그 밀접 접촉에 의한 감염 사례가 증가하다 보니 일부 언론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낙인을 전파한다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WHO에서 계속 권고하는 바가 있는데요. 특정 질병의 어떤 통칭되는 명을 쓸 때도 특정 지역이라던가 특정 어떤 집단을 떠올리게 하는 이름을 못 쓰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뭐 중동메르스 이런 말 쓰지 않거든요. 그렇죠.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역이 마치 질병의 모든 원인인 것처럼 잘못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고 혐오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인데 최근에 엠폭스 관련해서 나오는 부분은 뭐냐면 뭐 성소수자가 마치 주요 원인인 양 이렇게 하는 기사가 많이 생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권보도 준칙에도 어긋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질병이라는 부분은 정말 과학적인 근거로 정보가 유통돼야 되는 거지 잘못 유통되면 혐오도 문제 그렇죠. 있지만 이건 거의 미신으로 그렇죠, 되는 경우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코로나19 초기에도 이런 보도가 나와서 굉장히 좀 논란이 된 경우가 있고요. 우리나라가 과거에 에이즈 관련해서도 소수자에게 낙인을 찍는 보도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주셨듯이 언론 보도의 책임이 그만큼 무겁기 때문에 이런 기사를 쓸 때는 이것이 정말 검증된 것인지 그리고 이 기사의 제목이 비과학적인 혐오를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변호관이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의학 발전으로 인해 정복될 줄만 알았던 이 질병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와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변호관님? 예, 요즘은 사실 국가 차원에서 사후 대책도 주중하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책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 시대에 있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해외 사례를 보면 국가적으로도 이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는데 어떤 의사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전 국민은 의사한테 가면 물어볼 걸 될 걸 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냐.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다 진단을 내린다. 네. 내가 그랬더니 그게 이거야라는 건데 제가 웃지 못할 사례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아는 분이 눈에 심한 상처를 입은 경우가 있는데 주변에서 노안이라고 해서 수술 시기를 놓칠 뻔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정확한 진단을 받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사회와 국가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질병으로부터 온전히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이란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생생법률쇼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신 전혜연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